자, 밑줄친 함의는 밑줄친 문장의 의미를 찾는 문제는 요 밑줄을 먼저 읽어보고 뭐 비유가 뻔한지 한번 살펴보고 뻔해서 잘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면 반드시 밑줄친 문장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 추려보자. 그리고 추려진 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다. 근데 밑줄을 먼저 읽었더니 뭐 너무 이제 이 지문에 한한 구체적인 정보라서 내용이라서 전혀 좀 접근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혹 이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별 힌트들이 없죠. 그래서 읽었을 때 별 내용이 뭔가 추론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앞에서부터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이 밑줄친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이 굉장히 짧은 거 확인했고, 자, 얘를 먼저 읽어보면, 최선은 좋은 것의 적이죠. 라고 돼 있습니다. 즉, 어, 뭔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뭐, 약간 여기만 봤을 때 그냥 어떤 완벽주의는 좋은 것, 또는 좋은 결과의 적이 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해라고 하면은 완전히 최상의 것을 갖추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완벽주의 추구는 뭐 다른 지문에서도 여러분이 살펴보신 적이 있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꼭 다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90%까지 했어? 여기에서 10%를 올려서 100%를 만드는 거 혹은 97%까지 했어. 여기서 3% 올리는 게 그냥 0에서 3% 올리는 거, 0에서 10% 올리는 거랑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흔한 생각인데 사실상 어떤 거의 잘 갖춰진 것의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이 3%, 20%를 추구하는 일이 진짜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100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3% 올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솔직히 100을 만들려면 손실분의 한 10, 110, 120 정도 돼야 100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벽주의는 효율성 측면에선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일상적으로도 평범하게도 좋은 어떤 좋은 품질, 좋은 어떤 결과물을 갖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영어 지문에서도 이제 완벽주의의 폐해 이런 걸 다루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게 보면은 좀 바로 떠오르는 문장이죠. 지문이죠. 그죠? 아닌가? 그렇지 않니? 자, 그래서 최선은 어떤 좋은 것에 적이 될 수 있다. 인 거고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럼 보통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좀 어느 정도의 그 자신의 기준선에 도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너무 뻔한 얘기가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뻔한 비유이긴 하지만 바로 선지에 들어가는 거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밑줄친 문장을 포함한 문장에 다른 정보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너무 뻔한 상식적 수준에서는 뭐 글이 주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시면서 접근해 가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럼 같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글의 소재를 잡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주제를 표현하는 비유 표현인 거고 분명하게는 그래서 소재 찾고 주제 정도 어느 정도 납축됐다라고 했을 때 선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뭐 가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가보자. 근데 여기에 골드 플레이팅을 줬나요? 안 줬죠.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서 골드 플래팅 하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대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이 단어 혹시 아세요? 그치. 그리고 별도 안 줬지. 그럼 이걸 꼭 알아야 되나? 몰라도 상관없죠. 자, 그럼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골드 플래팅을 한대.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하니까 우리는 이 뒤에서 계속 이 단어가 나올 텐데 이 단어 나올 때마다 그냥 요런 거 하기. 라고 생각하고 이어가면 되는 거죠. 자, 뭐 하는 건지 볼 건데 우선 needless라고 하니까 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좀 무의미하게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즉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뜻이죠.
자,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을 한다는 것은 예측된 결과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데요. 근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측된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adding characteristic, 어떤 특징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징은 말이에요. costly,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투자해야 해요. 근데 값도 비싼데 not required. 꼭 필수적인 거, 꼭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거 아니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었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필수적이지 않은데 내가 오히려 비용을 더 추가하는 것이죠. 왜?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요, 나오는데 병렬 처리하셔야겠죠? 아닌가? 처음 나왔나? 아니지? 네. 처음 나올 리가 없지. 대시 바로 앞에 안 보였어가지고 미안. 네. end that 하시고. 자, 그리고 그것은요, 또 이런 특징이죠, 대때. 어떤 특징이냐면요, 낮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 가치는 자신이 지금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한 거니까 추가된 가치. 근데 그 가치는 사실상 나는 많은 대가를 주고 거기서 추가를 했죠. 하지만 그것이 추가된 가치는 결국 이 결과를 높이는데 비용 대비 낮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은 효용성은 훅 떨어지지. 근데 어쨌든 가치가 일부 올라가기는 해요. 나는 약간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특징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값이 비싸. 그치? 그럼 그 비싼 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꼭 하지 않아도 돼도. 근데 꼭 필수적인 것도 아니지만 내가 했는데 비용은 비싼데 추가되는 가치는 낮아. 굳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일을 뭐 하지? 뭐 하러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는 골드 플래팅이라고 한대요. 있죠? 그럼 그렇게 잡아주고 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 낮은 가치는 with respect to the target 그런 목표와 관련된 가치를 높여주죠. 그러니까 낮은 가치를 높여주는데 그 가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이런 타겟과 관련이 된 건데 여기 하이픈에서 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give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거의 실질적이지 않은 여기 정당화라고 돼 있는데 뭐 타당성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타겟, 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 목표가요. 별로 실질적 타당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을 주는 그런 목표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는 어쨌든 어느 정도 낮다 하더라도 가치를 추가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 목표는 사실상 실질적인 타당성도 딱히 존재하지 않아. 자, 여기서 실질적 타당성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뭐 꼭 하지 않아도 되고 낮은 가치이지만 사실 그 업계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타당성이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딱히 실질적 타당성도 굳이 없는데 비용이 많은 가치를 추가하는 행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네요. 네. 자, 그럼 이런 걸 뭐 하러 하지? 인 건데, 자, other than to 하면 뭐뭐 하는 거 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라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외에는 별 소용도 없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 타당성도 없고 돈은 많이 들어. 자, 그럼 왜 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골드 플래팅의 진짜 목표네요. 이유네요. 그쵸? 목적이요. 목표 말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효용성도 타당성도 없고 대가가 크고 이런 것들을 우린 골드 플레이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 자신의 재능 증명하기.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분명하게 나오네,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원래 하려던 거 해보자. 최고의 것은요, 어떤 최선의 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베스트가 뭐겠어요? 골드 플레이팅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최선의 적이니까 어떤 내가 뭔가 이것을 하는 행위 자체는 나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내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하게 막 이런 걸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몇 가지 내용 이해됐어요? 갈래, 덜 글래. 선택이지. 그래도 조금 뭐 대충은 알겠지만, 근데 여기서 뭐 이건 자체는 골드 플레이팅이란 프로젝트에서 골드 플레이팅을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지. 그지? 근데 사실 어떤 프로젝트에서 뭐 이걸 한다는 거야? 라는 건 구체적 정보는 우리는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 일반적 진술로 어느 정도 선지를 가보겠다 하시면 갔다가 좁혀 보시고 돌아오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그냥 갈게요, 우선. 그것은 뭐 꼭 제가 하는 방법이 여기서 정답이야,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전체 푼 문제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 저는 그냥 쭉 일반적이고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저는 그래서 여기서 골드 플레이팅을 이제는 내 재능 뽐내기로 다 해석을 할게요. 저의 재능을 증명하기, 뽐내기는요, 특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구한테? 요런 프로젝트의 팀 멤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서 나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최선을요. 100만 하면 되는데 난 120까지 막 하고 있는 거지. 딱 봐도 어떨 것 같아? 이런 친구랑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 그치. 얘 때문에 시간 지연되고, 약간 맛, 그치. 하지만 얘는 이 120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나의 재능을 분명하게 증명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내가 따내야 되거든. 그치? 네. 경쟁사회니까요. 자, 어쨌든 트윈 프로젝트 멤버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왜요? 그것은 전형적이거든요. 누구한테? 뚜렷함, 전문적 요소들을 가진 프로젝트에게는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 팀 멤버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이런 자기 능력 뽐내기가 많이 뽐내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왜 그런 프로젝트 팀에서 뽐내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팀 멤버들에게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라고 지금 정보를 추가해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의 업무 성격은 뭐냐면은 뚜렷한 전문적 요소를 구현하는 프로젝트에서 그것은 굉장히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프로젝트 멤버들은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이 프로젝트는 전문적 그 능력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즉 다시 말해서요. 다시 정리. 프로젝트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팀원들끼리 하는 거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돼서 전문가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하는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요. proven experience, 입증된, 증명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가 봐도 다 경력자들이야. 그리고 extensive professional autonomy니까 아주 광범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고 있는데 동시에 그냥 회사 고용된 게 아니라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가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신들이 할 만큼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꼭 모두 다 같이 출근해서 프로젝트 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이 뭔가를 하나씩 맡고 있는데 100시간을 일해도 되고 50시간을 해도 되고 특정 기준, 그러니까 더 굿즈 상태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아서 일하고 언제까지만 결과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합시다 라고 했다면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00이라는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150을 하든 200을 하든 상관없어.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은 자신의 200%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로워하지요. 자, 프로젝트 성격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200% 하는 것은 100%에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 모습이요. 전형적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까지 다 나왔죠. 자, 이제는 가볼까요? 그럼? 이쯤에선 가볼까?
자, 가보자. 1번. Pursuing perfection at work. 자, 일을 할 때에 완벽주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누구 사이에? 팀 멤버들 사이에.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최선은 최고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베스트는 최고고, 그치? 최고가 어떤 선의 적이다라는 것이 이걸 추구하는 거는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는 것의 적이다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다른 더 굳은 여기서 다른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맥락으로 쓰였고 여기에서 더 굳은 팀 사이에서의 어떤 조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글에서 약간 어울리나요? 프로젝트랑? 이 프로젝트는 팀으로 하는 거야? 팀으로 하지만 어떻게 약간? 굉장히 광범위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팀 멤버들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자체는 약간 어울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에서 이거 언급 나왔음 안 나왔음? 안 나왔고 우선 일단은. 하지만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관련이 있다 없다를 딱 쳐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유보 뒤에 혹시 나오나? 라고 정도. 2번 raising work 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 일의 품질 자체 즉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자 요거 이게 지금 골드 플레이팅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맞음? 최선의 적이래매. 그치? 그러니까 꼭 굳이 해야 되나요? 이거 맞네요. 그럼 이거 가장 적합함 2번 남겨두고 나머지 다 읽어가세요 돼요. 3번. 자, overqualified specialist니까 너무나 과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이거니까 여기까지는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inviting, 초대하는 거야 프로젝트에.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얘네는 자꾸 더 베스트를 추구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을 프로젝트에 초대하냐 마냐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업무에서 이런 것들을 하냐, 뭐, 이 어떤 업무의 태도를 보이느냐니까,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겠지만, 초대하고는 무관. 그치? 4번.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 고객들의 변화하는 필요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는 거는 뭐 불필요하다. 이건 완전 무관하죠. 자, 근데 이따가 같이 뒤에 거 보고 살펴볼 건데 갑자기 고객은 우리 한 번도 언급된 게 없는데 고객 이야기가 나왔지? 그럼 이거는 뭔가 좀 확인은 왜 나왔나는 이따 오답풀이 할 때 확인할게요. 자, 5번이요. 광범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죠. 프로젝트에 굉장히 광범위한 기술과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꼭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관련한 거야? 아니죠. 우리는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의 업무를 할 때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와 관련한 글이었기 때문에 답 아니네요. 자, 그럼 답 몇 번 할래요? 2번. 하고 갈까? 끝? 마킹 합니까? 마킹해? 수능이야. 모의고사 말고 마킹해? 마킹한다. 한 명, 둘, 셋. 마킹하는 거 맞지? 네. 난 조금 더 살펴보겠다. 난 좀 더 살펴본다. 신중파다. 나머지는 뭐 마킹 안 해? 백진해? 고민이다. 고민이다? 고민이면 더 보는 거야. 그지 않니 얘들아? 고민이다. 그럼 더 봅시다. 왜? 약간 불안한거든. 자신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이런 환경에서 전문가들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그러니까 저 투과적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쭉 훑어봤을 때 여기 therefore라는 거 보이죠? 그 결과 따라서 그러면 여기 문장 정도 한 번 더 읽어줘도 되겠네. 그지? 이 정도 한 문장 읽어보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들진 않을 테니까 불안하면 다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더 보실 거예요, 말 거예요 라는 거는 내 정답의 확신 정도거든요. 약간 불안하면 더 읽어서 확신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애매한데 찍고 가면 안 돼. 그죠? 네.
자, 즉도 나오고 therefore 도 나오니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 있대요. 뭐에 대한? 당근 얘에 대해. 왜? 흥미롭잖아. 그치?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확실한 어떤 확신.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뭐 하기 싶은 유혹이냐면 이거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 근데 뭐 쉽게 읽어가죠. 이거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거 왜 하려는 거야?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더 높고 더 많고 더 높은 품질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gratify the professional. 전문가들을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But 그러나 does not add value. 가치를 추구해 주진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고객의 요청에 가치를 더해 주진 않죠. 앞에서 한 말 또 하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행위의 결과와 원인 뭐 이런 것들 그냥 이야기하는 글이었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잘 정리해 보면 자, 가치를 추가하는데 가치 자체가 낮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해 준다고 했거든.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라고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이런 거예요. 높은 가치를 추가해줘. 누구에게 추가해줘? 전문가에게는 높은 가치를 추가해줘. 왜? 왜 그게 가능하니? 나의 능력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냈고 입증시켰잖아. 그치? 하지만 고객에게는 가치를 더해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집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여기 고급 기술이 막 들어가도 못 알아봐. 그래서 그냥 이쁘네, 안전하네, 괜찮고 편할 것 같네 정도면 만족할 수 있었거든. 좋은 상태야. 근데 베스트를 해준 건데 나는 못 알아보지만 다른 전문가들 보니까 와, 저 사람 장난 아니게 좋네 라고 하는 거죠. 그치만 이 고객에게는 늘어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합쳤을 때 로우인 거죠. 이해되심? 네. 자,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면 더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 정확하게 2번. 됐죠? 그 다음 이따가 제가 오답풀이 할 때 4번 확인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왜 나왔는지 확인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다 읽고 나서 다시 재신술이 되고 있는 요 부분에서 게다가 제가 therefore도 나오고 즉 다시 말해서도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는 신호를 막 보내고 있는 이 문장에 고객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더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언급들로 더 고객에게 이 골드 플레이팅은 어떤 의미인가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요것 때문에 지금 4번에 고객에 대한 고객을 넣은 선지가 나왔던 거죠. 이해되심? 네, 그러면 정확하게 다 읽고 나니까 4번은 더 확실한 오답인 게 분명해지네요. 그럼 아리까리 했던 1번 가보자.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팀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합니다. 자, 지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과 팀워크의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팀 멤버들을 위한 언급도 없어. 고객은 살짝 언급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분명한 오답의 이유도 다 천에 적고 다 읽고 오답풀이 다 해서 100% 얘기했다. 확신이 드시는 거죠? 맞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밑줄을 읽었을 때 어떠한 대략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념에서의 비유적인 것들은 접근이 되나 그 맥락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가 밑줄친 문장 안에 전혀 표현이 없을 때에는 그냥 어떻게 가면 된다? 그냥 주제 찾기 하듯이 가면 된다. 그리고 주제는 나 주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호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 됐죠? 네. 자, 우선 이렇게 하고 밑줄 친 문장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 주시고 다음 유형으로 좀 넘어갈 건데 넘어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갈게요. 자, 갑자기 뒤에 훅 넘어가서 유형을 훅 넘어갔네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이에 뭐 실용문, 도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넘어간 것도 있고 어법은 뭐 솔직히 이제 수능에서는 맞추면 땡큐
보너스 점수 같은 거죠. 물론 90점을 넘는 것이 목표일 때 어법을 오히려 맞추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어법을 맞추셔야 되는데 어법을 위해 그럼 어법 공부해야 되냐? 솔직히 뭐 그렇진 않고 여러분이 계속 어법 유형을 좀 계속 공부하시면 패턴도 있을 거고 여러분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가는 훈련이 되시면 어법은 약간 보너스처럼 자동 오거든요. 뭔 말이냐면 우리 내신에서는 좀 더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어법들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외워야 하는 어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수능에서 어법 문제는 사실상 문장을 해석할 때 의미 단락을 잘 나눌 수 있는 구조 로 거의 그걸로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문 읽기를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어려운 문장은 구문 분석하시면서 좀 남겨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해 가시면 어법 문제가 좀 난이도가 떨어진다, 좀 풀린다. 라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내신 대비 어쨌든 뭐 내신 대비 바짝 한다 했지만 내신 대비를 고려해서 우리가 문장들도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될 테니까 그 1학기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법은 우선 저희가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유형편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보너스 문제를 맞추기 위한 훈련을 1학기 끝나고 나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빈칸 사실상 얘는 빈칸 뒤에 빈칸 앞에 있는 문제라서 순서상도 얘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얘로 넘어간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밑줄친 문장은 주제이어서 대입학에 속한다. 하지만 이 주제뿐만 아니라 문장 안에 세부 정보를 세부적인 구체 진술 이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어서 앞뒤의 맥락적 읽기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서 이제 맥락 주제라는 속성이 중요도는 조금 내려가고 앞뒤의 내용들의 어떤 연결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맥락상 어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앞뒤 글읽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주제는 그럼 고려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주제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휘 적절성이 이제 오지선다로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번, 2번부터는 요 앞뒤의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2번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1번이라든가 막 5번 같은 꼭 이것은 아니지만 비중이 좀 이렇게 높아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 글의 주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선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도 당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글을 읽더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제를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글을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제뿐만 아니라 진짜 글 이어읽기와 여기 1번의 리모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연결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 내용의 근거를 찾는다는 건 여기서 맥락적 의미의 근거인 거죠. 논리적인 어떤 흐름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밑줄의 의미, 그 다음에 맥락적 어휘, 그리고 빈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락적 어휘가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문제 나오죠. 이거 어디서 나오죠? 장문 독해 2세트짜리 보통 논리 독해라고도 하는데 두 문제 세트의 장문 독해가 하나는 주제, 하나는 예로 나오고 있고 지금 장문이 하나는 주제가 나오고 하나는 맥락적 어휘 문제로 나오는데 이 맥락적 어휘 문제가 고정돼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빈칸으로 나오기도 했고 빈칸을 2개 뜨는 방식으로 나오기도 했고 또는 어휘를 주고서 둘 중에 뭐가 맞아요라는 선택의 문제로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거의 5개의 선지에서 밑줄 어휘로 틀린 것을 고르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걸로 거의 고정돼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문 독해는 글이 대빵 길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어휘 5개 나오는 거는 이 자체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읽어야 할 부분을 더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뺏는다는 점에서도 난이도를 높이고 좀 불친절한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그리고 그럼 쉽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 난이도가 문제 난이도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세트짜리에서 이 어휘 문제가 3점짜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 나오는 애보다 뒤에 나오는 게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도 같이 이 어휘의 맥락적 글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제가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맥락적 어휘가 좀 어렵게 나오고 3점으로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 뒷부분 장문 독해에 나오는 이 맥락적 어휘의 선지자, 그 지문으로 나오는 애가 사실상 되게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어휘 자체가 우리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 대표 뜻 뭐 1, 2, 3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단어의 뜻으로 좀 많이 출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뜻,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거나 또는 독해에서 좀 그 고등 기초 어휘에서 바로 딱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휘는 되게 어려운 단어보다는 단어의 좀 다이어를 다 이해하고 있는가 이 측면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외웠을 때에도 그것이 사용되어진 여러 뜻을 같이 다 외워줘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휘 자체의 능력을 좀 풍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대충 문제 푸시면서 그 단어의 뜻을 좀 대충 얼버무려서 가거나 좀 부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걸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해석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다른데 라고 하면 그 단어는 꼭 챙겨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곧 수능 특강이 올 텐데 수능 특강에서 문제 풀면 맨 뒤쪽인가 혹 앞쪽에 단어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처럼 단어 뜻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여기서는 지금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어댑트라는 단어를 주고 적응하다 개작하다 라는 단어 개작하다 요 두 가지를 친절하게도 다 준 거거든? 근데 이렇게 두 개 다 안 주고 이렇게 하나의 뜻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만 딱 써주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 다 써 있다면 뭐 땡큐고 당연히 둘 다 알아야겠고 만약에 난 적응하다만 알고 있었는데 각색하다가 있으면 이게 아니고 이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 뜻도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수특에 만약에 쉬운 단어가 나왔는데 다른 뜻이 쓰여 있다 그럼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 외울 때 기출 단어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내가 몰라 그럼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간접 연계 다 아시죠? 간접 연계가 뭔지 아시는 걸까? 진짜 모르면 도리 해야 돼. 알아? 끄덕끄덕. 다 알아요? 몰라? 애매해? 그럼 애매면 설명해보고 가야 돼. 자, 여러분 직접 연계는 지문 그대로 나는 거예요. 마치 내신처럼.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직접 연계가 EBS 교재가 70% 연계여서 지금 50% 연계로 떨어졌는데 50%로 가면서 직접 연계 50%랑 간접 연계 50%는 완전 다른데요. 만약 이 지문이 직접 연계로 50% 나온다라고 하면은 듣기는 대부분이 다 순특 영역 수능 완성, 실전에 영어 듣기 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다 연계돼서 나왔고 나머지 지문도 한 7문제 정도가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와, 되게 좋지. 그럼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정확하지 않은 이 유형이 예를 들면 빈칸 문제라든가 순서 문제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수능 완성 이렇게 3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이 세 개에서 보너스 문제가 나온다. 라는 거였죠. 근데 간접 연계가 되면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완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 특강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EBS 교재는 이제 공부 안 해도 괜찮은 책이 되었어. 옛날에 직접 연계할 땐 반드시 공부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간접 연계는 그럼 뭔데요? 인 건데 간접 연계는 얘의 소재가 동일한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그 주요 그 큰 학원 있잖아. 뭐 대성 뭐 메가스터디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그 강사가 자신의 모의고사 무슨 연습 문제
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재작년인가 그렇게 출제가 돼가지고 우와 이 선생님 진짜 쪽집게다 어떻게 그걸 냈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작년에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뭐니 킬러 문제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사교육계 카르텔을 다 때려잡겠다 이런 게 지금 정부의 목표거든. 그러면서 사교육과의 카르텔이 이제 뭐 학교 뭐 그다음에 이 수능을 출제하는 뭐 교수들 그다음에 뭐 대형 학원 이 사이에 무슨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칼을 꺼내 들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이 사건이 이제 비리 수사 대상이 됐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맞췄는가? 이거는 유출된 것이다. 내가 수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자, 간접연계라는 거는 이 글의 원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보통은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글들에서 일부를 빼와서 여러분 논문 못 읽으니까 그 논문을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와 지문의 구성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거든요. 대학 교수들이. 그러면 내가 어떤 논문에서 뭐 예를 들면 파트 1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저 수특에 나왔어? 그럼 수능에는 저기 파트 5에 있는 그 비슷한 어떤 글들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좀 좋아하는 낼 수 있는 만한 어떤 수십 편 수백 개의 논문을 막 다 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수능식으로 뭔가 만들어 본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때려 맞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카르텔의 어떤 문제인가는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간접연계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봐야 돼요? 아니요. 자, 그래서 간접연계는요. 여러분이 지금 올해 나온 그러니까 EBS 교재 여기서 여전히 50%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를 보는 이유는 EBS 교재에 다루어지는 내용들, 소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것의 앞뒤, 그러니까 뒤, 뭐 요거와 관련한 다른 뭐 비슷한 글 또는 반대 입장의 글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이 간접 연계를 고려해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해야 하는 건 뭡니까? 요 지문, 요 것과 관련한 글이 나올 테니까 그 글에 대한 중요한 뭐 내용이라든가 뭐 중요 정보들이 공통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건데요. 첫 번째는 글의 어떤 소재. 그게 이제 그냥 하나 어떤 글의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다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읽었을 때 되게 생소한 글이다 이런 게 있다면 그 자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어떤 뭐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글에서도 많이 다뤄진다. 그리고 보통 완벽주의는 폐해를 다룬다라고 왜냐하면 효율성을 떨어뜨리니까 이런 거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들이 있어라는 거는 좀 잡아두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 자체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핵심은 요거인 건데요. 이 소재가 되게 생소해. 그럼 거기서 설명하는 애들도 생소하겠지? 그러면 그 어휘들도 나에겐 되게 생소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나온 단어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휘 문제로까지 출제가 됐다? 그럼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맥락상 어휘에서 문제로 출제된 거에서 기출과 수능 특강,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즉 EBS 교재에서 문제로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들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 단어는 싹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로 출제된 단어가 지금 얘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문 자체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로 출제됐다는 얘기는 이 유형의 예. 그 다음에 어디도 있어요? 주제, 제목 같은 데에서 선지에서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선지에 나온 단어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다. 지문에 나왔는데 진짜 되게 낯설고 그냥 영영 안 나올 것 같아 하는 애 안 외워도 돼. 하지만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답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그걸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는 챙겨 외우셔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요도를 반드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맥락적 어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요거는 작년 수능 특강이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 간접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것만 EBS 교재만 나오나요? 아니 작년에 나왔던 거 걔네가 거의 그대로 활용해서 올해 거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간의 추세를 보시면 되는 거고 몇 년간에 거기서 다뤄지는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EBS 교재도 여러 해, 한 3년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학평에서 출제하는 모고와 그 다음에 수능, 여기에 기출,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내가 완전하게 잘 학습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텍스트를 찾으시면 되는 거지. 얘네들도 다 완전히 하지 않았는데 뭐 막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뭐 어떤 출판사가 좋대더라, 이 강사의 모의고사 짱 좋대더라, 이런 거 막 손대시는 거는 아직 단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실 일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고3은 다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유혹이 굉장히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 것들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어휘 유형 다시 갑시다. 자, 앞뒤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소재를 잡고 가야 한다. 고도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자 가보면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모든 곳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보게 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다음에 대한 것을 듣게 된대요. 뭐를 듣게 되냐면 Almighty Cyberspace라는 표현을 듣게 된대요. 자, 소재 나왔나요? 뭐 나왔지? Almighty Cyberspace가 나왔네. 자, Cyberspace 뭐 다 알 거고, 그쵸? Almighty 하면은 전지전능한 이란 뜻인데 mighty가 어떤 강력함이란 뜻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럼 말하는 Almighty Cyberspace는 뭐야? 온라인의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지전능함. 자, 그리고 하이프라고 하면은 무슨 뜻? 하이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이퍼 하면 뭐라고 돼? 뭐 초과하는 뭐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hyper promise that 이라고 나왔는데요. 주어 나오고 then 나왔으니까 묻기 시작해야 돼요. 어디까지 묶을까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표정 봐. 억울한 표현. 이상한 거 맞아. 잘못 끊었죠? 자, 어디가 주어야 얘들아? 질문을 바꿔야겠다. 동사가 어딨니 얘들아? 여기 어려우면 너희들 그 책상에 있어 글. 가까운 걸로 봐도 돼. 동사 어디 있어 여러분? 여기 있지요? 네. 네, 얘가 동사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promis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잖아요. 그치? 그럼 당근 대신 뭡니까? 명사죠, 접속사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끄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동사 잡아보라고. 동사 잡아보라고요? 네. 맞아요? 그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그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럼 재빨리 동사 잡아서 돌아오셔야겠죠? 자,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낯서니까. 그치? 그럼 얘 좋나요? 혹시? 다행히 좋네. 과대광고 명사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 처리된 단어를 먼저 보고 오시는 게 그리고 참 제가 이거 한 번도 얘기 안 했네요. 그치? 밑에 별 처리 있는 단어 먼저 보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읽다가 뭔가 막히면 그때 가서 보기보다는 그냥 해놓고 모르는 단어는 알려주니까 잡아놓고 가는 게 문장 읽을 때 훨씬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과대 광고는 다음에 사실을 약속해 주는데 뭘 약속해 준대요? 우리를요 따분한 어떤
인생 이런 데를 떠날 수 있게 해준대요. 뭔가 따분한 일상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 있게 해줄 거고 그리고 빠라방 푸돈 고글스 and 바디슈트 이런 것도 있게 해준대. 고글과 바디슈트를 입으면 어디로 갑니까? 직장 가나요? 어? 우주? 오, 스케일이 남달라 역시. 그치 우주를 갈 수도 있지. 근데 고글 쓰고 간다고? 그럼 여기 막 다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헬멧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고글 쓰고 바디 수도 있고 어디가? 두 군데 가지 않니 보통? 물속이나? 그치 스키장 가겠지. 자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얘? 가대 광고는요. 가대 광고는 우리에게 뭔가 지루한 일상을 떠나고 뭔가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죠. 그리고 병렬이요. And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therworld. 뭔가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대요. 근데 그거는 어떤 금속의 3차원의 멀티미디어의 뭔가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잡은 건 Almighty Cyber Space였는데 바로 두 번째 문장 가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는 전혀 언급이 없고 바로 과대 광고 나오거든? 그럼 이 둘이 관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대 광고는 자, 여기까지는 그치, 막 어떤 당신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오사카로 오세요. 뭐 다른 세상, 색다른 경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갑자기 조금 달라지지? 그럼 여기 제가 지금 방금 비추친 여기 부분이 뭐랑 연결된 거겠어? 얘랑 바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나 어디에 눈을 돌리나 강력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말을 늘상 듣게 되고요. 그쵸? 우리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과대 광고는 우리를 아주 색다른 다른 세상으로 안내를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대 광고는 그 완전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갖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과대 광고로 그냥 이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완전 다른 세상으로 우리 안내해요. 자, 산업혁명이 완전한 어떤 혁신의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못하는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력장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안내했을 때 우리는 did leave our world,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상, 뭐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remote water space, 멀리 떨어져 있는 동력의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잠깐 미안. 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사이버 스페이스 얘기하다가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거든? 이건 무슨 관계? 구체적 단계인데 갑자기 과거로 갔어.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모터 스페이스라는 것들이 나왔지. 자, 어떤 관계일까요?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될 인터넷이라든가 AI의 기술이라든가 왜 온라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서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지 라는 광고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업혁명 당시에 라고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까? 라는 것에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첫 번째. 그러면서 산업혁명으로 과거에 빗대서 이렇지 않을 걸 이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산업혁명은 누구의 대응으로 온 거야? 사이버 스페이스 대응으로 온 거고 여기 유비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산업혁명에서는 뭐가 올 수도 있대요? 여기에서는 그냥 다른 세상이라고 했나? 미안. 온라인 기술의 발달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제공할 거고 산업혁명은 모터 스페이스를 제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 즉 완전 다른 세상을 펼쳐지진 않아. 여전히 홈이 손으로 파고 그런 거 소가 달구지도 끌고 다니고 이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리모트를 여기서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완전히 동떨어진 모터 스페이스. 자, 여기서 리모트 맞나요? 그러면 아직 아리까리? 조금 더 가서 확인할까요? 자, 그럼 리모트의 뜻은 꼭 알아야겠지? 제가 원래 밑에다 단어 쓰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여기서는 계속 연동해서 기억나야 되니까 자, 리모트는 한적한 물론 대표 뜻을 멀리 떨어진 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리모트 컨트롤 할 때 그 뜻의 원격에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한적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세상과 멀리 떨어지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고 멀리 떨어진 모터 스페이스로 우리를 가기 위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본인이 각자 판단해 보세요. 맞음 아니면 세모. 자, on the contrary. 반면에 우리는요. brought the motors. 그 동력 장치를요.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n the contrary는 그 산업혁명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떠나서 동력 세계로 우리가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뭐 했다? 동력 장치를 우리의 삶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반대 진술 실제 일어난 일. 여기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네. 자, 즉 어떤 것들을 데리고 왔냐면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또는 전동 드릴 혹은 연필깎이, 전동 연필깎이 뚝 누르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갖고 왔죠. 그다음 이거 뭐예요? 완전 새로운 세상? 아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동력을 작용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흡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흡수는 반드시 잡아줘야겠네. 지칭하는 거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온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동력 장치가 흡수된 거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 만약에 내신이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의 맥락적 의미를 찾아 쓰세요 또는 서술하시오까지 낼 수도 있는 문제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흡수는요, so that이죠. 너무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 모든 도구들의 이름을 지었죠. 어떤 이름? Declare their usage. 그들의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름까지 지어줬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이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펜슬 샤프너를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이름이 돼야 되니? 연필 깎기. 그거는 근데 이렇게 깎아도 연필 깎기잖아. 그냥 이 글에서 너무 익숙해서 우리 이름까지 지어줬다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약간 이건 자동으로 깎이는 연필 깎기야 라는 이름이 떠오르도록 한번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짓겠어? 자동 연필 깎기, 전동 연필 깎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Not their motorness. 그들의 어떤 모터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치? 그러니까 사이버 이런 것처럼 모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원래 걔의 용도를 선언하는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이해되심? 원래 연필깎이는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 연필깎이와 자동으로 막 깎이는 연필깎이의 명확한 구분 이런 걸 한다면 어떻게 이름을 짓겠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런 연필깎이 뭐라고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연필깎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전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필깎이가 중요한 거라고요. 용도요. 맥락적 의미가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캐치됐어? 모터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자. 야, 여러분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친구를 만날 거야. 자, 진짜 옛날 구닥다리 같지야. 명지대 사거리에서 만나 이런 거 안 하고 야, 뭐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이 있겠지. 뭐 예를 들면 뭐 어서스라고 해보자. 오러스라고 해보자. 야, 오러스 들어와. 내가 방 팔게. 뭐 이렇게 해서 만나겠지. 갔더니 어디야? 명지대 사거리인 거겠지. 무슨 이해되지? 야, 코너 3번 방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명지대 사거리 코너가 메타버스처럼 그대로 실현이 될 거고 니네는 각자 지네 지는 아니죠. 자기 집에서 막 방방 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내 친구 옆에 있는 것 같고 서로 노래도 들리고 막 춤도 추고인데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이거를 보지 않은 엄마는 제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뭐라 부를까? 빗대 보면
사이버 코너, 메타 코너라 부를 거야? 아니면 그 명지대 원래 이름의 코너가 뭐 예를 들면 예스 코너라고 해보자. 그럼 예스 코너라 부를 거야? 아니면 야 코너로 이제 코너도 되게 이상하겠다. 그럼 어쨌든 노래방으로 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메타버스 접속해 스타버스의 노래방으로 와 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지금이야 물론 어플 얘기하면서 구분하겠지만 굉장히 익숙해진다면 사이버가 중요하지는 않고 뭐 할 것이냐의 용도가 중요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물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막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여러분이 막 읽는 1분 30초 사이에 다 그려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맥락을 지금 다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함축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행간이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이건 잡으시긴 해야지. 용도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뻔하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게 대빵 중요한 표현이었죠. 모터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홉스는 이것 때문에 명백해졌네요. 그쵸? 이건 분명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러한 혁신이요. lead to major social economic movement. 사회 경제학적 움직임, 즉 또는 사회 경제학적 뭐 발전이나 혁명 이런 것들을 낳았습니다. 정확하게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혁신이 사회적 변화를 낳았죠. 즉 동력 장치라는 것이 산업혁명을 이끌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정확히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이요. enter and affect 들어와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주 많이요. 어디에 영향 끼쳤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동력 장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디가 중요한 거야? 걔네가 어디에 들어왔어? 우리의 삶에 들어왔죠. 우리가 걔네한테 간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짠.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affect는 맞아 틀려? 이거 그거 자연스럽게 맞는 것 같아. 매우 쉽지? 하지만 제가 여기 근거 잡아주세요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근거 잡을래요? 너무 쉬워서 잡기도 힘들지. 어디다 잡을까? 딱히 여기라고 할 만한데 딱히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지? 근데 어쨌든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하니까 그냥 맞다 하자. 그래서 너무 쉬워도 근거 잡기는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익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100% 맞아. 우선 해놓고 가자. 자, 사람들은 말입니다.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을 읽어온 것은 아닙니다. 즉,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비슷해요. 우리 일 끝나면 밥 먹고 놀러 가고 주말에는 잠도 몰아서 자고 친구도 만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 만나러 갈 때 걸어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날아가거나 하겠죠. 할 뿐이죠. 이거 얘기예요. 자, 기술은요. 네, 끊임없이 변화해 왔죠. 그리고 그것은요. 그런 거죠. 어떤 거요?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얘가 우리한테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아? 이거 맞음, 틀림? 틀림? 모름이야, 틀림이야? 뭐라고? 메롱이라고 한 건 아니지? 왜 보면 메롱인데? 근데 맞다고 하신 분도 틀렸다고 그랬나? 맞다고 그랬어? 틀렸다고 그랬어? 그래. 자, 그럼 틀렸어. 자, 그러면 it's the one that must adapt to us. 그것이 우리에게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거는 뭐니? 기술이죠. 새롭게 태어난 예를 들면 모터나 아니 온라인 기술 이런 거요. 자, 이런 게 우리한테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틀렸다. 어쨌든 틀렸다고 해도 유보는 해놓고 가야 되니까. 자, 정확히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What will happen?
일어날 일인 거예요. 뭐와 함께 일어나요? 정보의 기술과 함께 일어난 일이겠죠. 그리고 정보의 기술이라든가 그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장치들 이런 것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뭐하에서? 인간 중심의 기술에서. 여기서 컴퓨팅은 계산하다 이런 뜻이지만 그냥 인간 중심의 어떤 기술 개발 정도로 그냥 의역할게요. 내용상. 자, 이런 것과 함께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치 뭐야? 대명사죠, 얘는? 대 잡아줘. 기술? 이겠지? 새롭게 태어난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하거나 이것은 온라인 기술, 인터넷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발달과 함께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변하고 기술이 인간 사회를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하는 일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이버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더 온 거 맞다. 그럼 더비 잡으셔야 되죠. 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다음의 사실을 믿는다며 뭐라고?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의 새로운 세상으로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오랫동안 믿고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삶과 그 자연스러운 그것들의 혼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우리의 주요한 아주 핵심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되겠죠. 어떤 특징? Aspire to be called a social economy. 사회 경제학적 혁신이라 불리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새로운 아주 주요한 변화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글 잘 읽으셔야 해요. 뭐라 불릴 거야? 사회 경제적 혁명이라 불릴 거야. 뭐처럼? 산업혁명처럼.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겠어? 사이버 혁명이라 불리겠지. 근데 불리는 걸 바라고 있는 거야? 불리는 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럴 거라고 우리는 보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메인테인. 그들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의 퓨전입니다. 그래서 대열은 새로운 기술이지.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삶에 새로운 기술의 융합이 유지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합쳐져서 새로운 새로운 기술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메인테인 유지하다는 맞아요? 맞아? 그럼 답. 자, 각자 한번 답 생각해 봅시다. 해석은 다 했어. 글도 다 정리했고. 몇 번? 몇 번? 직접 판단한 거죠? 되게 정리 잘해야 돼, 얘들아. 그리고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여기 부분에 계속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더 이상 앞에 내용 정리 안 했는데 이 뒤에부터 이 마무리 느낌상 주제랑 같아 보이는 거 느낌 오시죠? 산업혁명은 기술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줬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모터 스페이스로 간 게 아니야. 첫 문장은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를 일상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안내할 거야. 라고 가대 광고가 있죠. 우리는 컴퓨터가 우리에게 마법의 세계를 안내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 기술과의 자연스러운 융합. 이것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겠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럼 주제랑 일치시켰을 때 답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아니, 자기 거 답을 고르시면 돼요? 몇 번? 지우 몇 번? 이거요? 재원이는? 고민?
대세를 따라서 갈까? 4번인가? 자, 그럼 글을 제가 아까 계속 제가 막 되게 많이 설명한 게 글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모터머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용도로서 연필깎이 이렇게 부르지 모터 샤프너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자 새로운 기술의 세상이 있고요. 우리의 일상이 있어. 사이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런 일상에 살았는데 사이버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이버의 세계로 가게 될 거야 라고 광고를 한대. 그런데 산업혁명에 비춰봅시다. 모터라는 거 동력장치가 발전해서 우리가 동력장치로 간 거야? 동력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거야? 동력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원래 있던 연필깎이와 동력, 모터가 퓨전, 합쳐져서 모터 퓨전, 샤프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연필깎이라고 불려요. 완전한 혼합을 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연필깎이로 볼펜을 깎니? 맨날 깎던 대로 연필 깎아요. 그냥 편해졌던 거지. 우리의 일상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물론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죠. 이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반적 진술이고 여러분이 어펙트까지는 확신을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잘 해결해야 돼요.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기술은 계속 변화하죠. 그리고 그 기술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해보자. 그것이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기술이 우리 삶에 와서 쥐가 적응해야 되는 거야. 모터 어디에 가서 붙을까? 어디 가서 붙으면 좋겠지? 사람 발에 붙을 거야? 그럼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 여러분 밑에 모터 달고 막 날라다니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가만히 있는데 숨만 쉬어도 막 여기가 막 발을 움직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근데 모터가 일상에 와서 어디에 붙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일상에 원래 있던 것에 더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도식화해보면 여기죠. 뭔데? 아니야,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요. 그냥 첫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사이버 세계로 갈 거야. 첫 번째 문장. 이 글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산업혁명 2번. 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기술의 발전과 일상의 융합은 1번으로 일어나요? 2번으로 일어나요? 2번으로 일어난대. 그냥 2번으로 일어난대. 산업혁명을 봐.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사이버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거야? 사이버가 인간에게 적응해야 되는 거야? 온라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적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사이버 세계에 적응해야 되는 거야?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적응해야 되는 2번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기술이 우리에게 적응해 가야 된다고요. 그치 맞지? 그럼 4번 맞음 틀림? 맞음. 맞아요?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서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다른 것들의 삶을 꾸려가는 것뿐이라고요. 자, 그럼 밑에 얘는 뭐죠? 얘 비슷한 것 같은데 얘도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데 맞아 안 맞아 이거? 아니야. 그냥 믿는다고. 이거 누구 얘기야? 첫 번째 문장 얘기잖아요. 컴퓨터가 우리를 마법의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줄 거야. 자, 미래는 완전 다른 삶을 할 거야. 그래서 친구를 직접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우린 다 메타버스에서 만날 거니까. 히키코모리인데 친구가 많아.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와, 마법의 세계 얼마나 편해, 그지? 이런 세상으로 안내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것을 유지하겠죠. 뭘 유지합니까? 그들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러운 융합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약간 헷갈리게 나온 건데, 자, 지금 조건 자체가 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뒤에 거 할 거예요. 이거거든. 그럼 조건이 뭐예요? 1번의 조건이야. 기술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야. 그럼 마법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거고, 그 마법의 세계는 기술과 우리의 삶의 하나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융합으로서 다른 세상을 펼쳐지게 할 거라고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가능 불가능? 현실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인 거지. 현실에서 실제 이렇게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삶은 그냥 그대로 너네는 학교 가고 집에 가고 가끔씩 친구 만나서 놀고 이럴 거야. 학교 가면서 동시에 다른 책 만들어서 놀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계속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거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걸 마법의 세계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마법의 세계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마법의 세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요. 마법의 세계는 와 안 와? 결코 오지 않아요. 요거입니다. 이해되심? 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야 되죠. 뭐로 바꿔요? 뭐로 바꾸는 건 알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 답지는 얘를 추천을 해준 단어는 지연될 거다라고 추천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바니어로 바니어가 유지하다 해서 지연되다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건데, 예를 들면 얘에 파괴되어질 것이다. 유지되다의 반대는, 단순 반대는 이게 여러분이 더 머릿속에 잘 떠오르잖아요. 이런 바니어 단어로 예측이 되어졌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뜻으로 유추되지 얘로는 잘 유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러운 융합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로 일체되어졌다, 합쳐지고 결합된다, 그냥 이런 의미로만 읽혀져서 더 어려운 건데, 사실상 맥락에서 말하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 융합된 완전 다른 삶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걸 언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웠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얘가 마법의 세계라고 전혀 안 읽힌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마법의 세계로 읽어내실 수 있어야만 5번에 확신이 빡 쓰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어휘 적절성은 행간을 읽어가시면서 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번 리모트 근거 잡으셨나요? 혹시 해결되셨나요? 라고 물어봤거든. 자, 이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방금 맞는 건데 왜 맞아요? 왜 맞니 얘들아? 우리의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 다른 모터 스페이스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우린 어디에 있어 계속?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their natural fusion our lives와 여기서는 some remote motor space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왔던 거죠. 완전 다른 세상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발붙이고 살고 뭐가 들어오는 거야? 계속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용도대로 사용할 뿐이죠. 신기술은 여기 적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냥 그런 일상을 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희망을 꺾는 글이었습니다. 이해되심? 네. 자, 그러니까 얘도 확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 1번, 5번, 4번 이런 것들의 근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근거 연결하기 진짜 어려운 글이었거든? 그지? 전체 글에 뭐와 맞춰야 돼? 주제에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했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 서로 답의 근거였고 이래서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락적 어휘를 읽으셨을 때 그냥 앞에 2번은 분명한 근거고 딱 보이죠? 같이 쉬운 거. 다 읽어가면 되게 당연한 거. 쉬운 거. 그러면 맥락적 어휘에서 내가 근거를 찾으라 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나오는 선지가 쉬운 선지인 거고 주제에 비춰가지고 글의 흐름들을 서로 맥락적 의미들 함축된 의미까지 서로 연결하실 수 있도록 내는 게 이제 어려운 선지입니다. 근데 얘네가 그렇게
좀 3개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숙제에서 여러분이 풀 때 하셔야 하는 글은 당근 소재 파악, 주제 파악하셔야 하지만 답의 근거를 찾아주셔야 하네요. 그럼 답의 근거의 표시는 어떻게? 주제에서 끌어내야 하면 그냥 주제랑 연결 혹은 거기다 주제 이렇게 쓰시고, 아까 우리가 흡수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기술을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와서 안전한 용도로 씁니다. 여기가 2번의 근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부분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근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보면 요거, 즉 여기서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내주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메인테인 틀렸다가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거가 되는 부분 연결해 오기가 숙제입니다. 이것까지 하셔서 풀어오셔야 돼요. 그냥 느낌대로 푸시면 절대 안 돼. 오케이?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요렇게